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실수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에 실수를 한다는 건 보통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실수를 해서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게 된다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미워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수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실수를 했다는 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다는 뜻이고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2부 시작했고요.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답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실시간으로 해결책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2부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블루스톰 김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련님도 계십니다. 보람찬 뽀앵코님 하셨는데 오늘 하루 좀 보람차게 보내셨는지, 다들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러브수기님 잘 오셨어요. 오미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현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차례대로 진단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운용유님과 함께 오늘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일단 CPI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되겠죠.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또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아무래도 내일장까지도 계속 호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CPI와 함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간밤에 그 CPI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요? 맞아요. 예, 그 지표 자체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저는 좀 시장의 예상치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당초에 한 달 전만 한다 하더라도 8.8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8.7까지 컨센이 낮아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달성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약간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 하여튼 하반기 시장을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준 게 결국은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CPI 지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올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내 지금 뭐 8월 달까지 지지부진 거렸던 건데, 7월 달부터 이제 반등 기회를 잡고 있는데,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CPI 지표가 좀 무난하게 좀 나오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안도 랠리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의 끝이냐, 베어마켓 랠리는 마감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다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다,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충분히 상수치세 진입 가능성도 있다, 안도 랠리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오늘 어제 간밤에 발표된 CPI가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세를 본다 한다면, 어디 본다 한다면 CPI 지표가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 자체, 정의 자체가 다시 얘기하면, 베어마켓 랠리는 약세장 국면 쪽에서 주가는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저점을 깨고 하락하는 게 베어마켓 랠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도 랠리 자체는 이제는 하락 추세가 아니고 상승 추세 진입의 가능성. 즉,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점, 끝났어요. 그렇죠. 저점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안도 랠리가 진행이 되느냐. 일단은 단기적인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기적인
가능을 해요. 그렇지만은 안도 랠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돼야 될 분들이 많죠. 일단은 9월 달에 CPI 지표 다시 한번 9월 20일 날 9월 FMC 9월 달 회의가 있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근데 CPI 지표 자체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아직은 CPI 지표는 떨어지고 있지만 올해 연말에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 컨센 자체는 그대로 유지거든요. 3.5% 정도. 얼마만큼 빠르게 가느냐, 더디게 가느냐 뿐이지. 그리고 또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 쪽에서 네.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고,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침체될 가능성이 큰데 그쵸. 아직까지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라든가 실적들은 양호하지만은 금리가 인상된 국면 쪽에서 하반기에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면 이것 자체도 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최소한 2달, 3달 이후의 문제다. 그런 가지보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안도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결론부터 말씀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CPI 지표 앞서 얘기했다시피 8.7이었던 건데 예상치가 대비해서 8.5로 나왔으니까 네. 물론 지난달에 6월 달에 CPI가 7월 달에 봤을 때 6월 달 CPI가 9.1이었지 않습니까? 무려 0.6%가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또 쇼킹할 정도로 서프라이즈하셨다. 여기다가 연준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라든가 식품을 뺀 코어 CPI, 핵심 CPI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지난 7월 달에 발표 6월 핵심 CPI가 5.9였는데 6.1로 올라갈 수로 예상했던 건데 전달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게 나왔다. 그래서 전일 발표된 CPI를 본다 하더라면 물가 상세가 큰 폭 둔화 자체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이 충분히 통과가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로 봐서는. 네.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8월 달 들어서도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국제 곡물 가격 자체도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달까지는 무난하다. 그런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제 CPI 발표된 이후로 이따 표현드리겠지만은 7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 한 70%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역전됐어요. 50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75pp 인상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화 가능성이 큰데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8.5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급속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는 물가보다는 경기가 중요하다. 경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9월 FMC까지는 안도 랠리가 가능할 것 같다. 이제 9월 20일, 21일이 9월달 FMC거든요. 네. 9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한 그런 달 정도는 우리가 그런 전망을 하는데 네. 일단 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컨센을 대폭적으로 하회를 했죠. 위에가 CPI 지표고 이제 아래가 코어 CPI 지표인데 결국은 CPI 지표를 본다 한다면 6월달 9.1로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어제 CPI를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1년, 3년, 6개월, 1년, 3년, 5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연준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6월달 6.8에서 6.2로 0.6으로 대폭적으로 하향됐어요. 다 낮아졌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6에서 3.2로.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2.3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면 표를 좀 보시게 되면 2014년도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평균적으로 3 정도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3 정도 움직였는데 그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중장기로 본다 하더라면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어느 정도 3년 이후에 정도는 정상화된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럼에 따라 가지고 어제 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7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월 달에 거의 70%가 육박을 했는데 어제 이제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7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대로 떨어졌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68% 정도까지 올라왔다. 역전됐다는 거죠.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어제 물가 지표를 보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걸 좀 보여드렸거든요. 네네. 자세히 설명을 안 해드렸던 건데, 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 맨 오른쪽에 S&P 500 주가가 어떤 시기에 성과가 나타나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960년도 이후에, 그다음 2011년도까지 9차례에 걸쳐서 지표가 좀 나와 있는데, 네.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는 2001년도 IT 버블과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는 경기가 침체 국면이었고 너무나 안 좋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체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 쪽 적게는 1년에서 2년, 3년 사이에 S&P 주가가 적게는 8%대에서 50%, 60% 정도까지 주가가 네. 올라갔다는 거죠. 맨 적게 올라간 것 자체가 67년도에 1월 달부터 10월 달에서 기간이 짧아서 8%밖에 성과가 나지 않았지만은 앞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년 내지는 5년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본 거는 물가 저점이 2년, 3년 이후에 2.45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준이 물론 목표하고 있는 CPI 지표 자체는 2%인데 거의 네네. 육박을 한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2%.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체는 이렇게 떨어진다면 2년, 3년 동안 시장이 상승될 리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가 정점이 현재 6월 달에 9.1로 찍었던 거고, 네. 찍고 이제 8.5로 나왔으니까 그 정점 찍었을 가능성이 큰데 물가는 아마 계속 떨어지겠죠. 당장 연준의 기준금리는 적게는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연초 정도까지 금리는 인상을 하겠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따라 가지고 그러면 현재 S&P 500이 저점에서 약 15.8% 올랐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러면 충분히 이런 쪽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한다면. 그래서 어제 발표된 CPI 지표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향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S&P의 지수 상승의 속도도 꽤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CPI가 정점을 찍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안도랠리의 시작과 또 여리 상승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흐름을 타서 또 우리가 수익을 잘 내봐야 할 텐데,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가 이제 정점을 찍었고 물가 상승기가 정점을 찍었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지. 맞아요. 손실이 많이 그게 났을 건데 중요하죠. 빨리 복구해야 되는지.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주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시장 이슈 자체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아니라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속도 네. 자체는 완화가 좀 되겠지만, 그러면 인플레이션 하락기에서는 우리가 스타일별로 따지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얘기할 때 제가 성장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주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금리 인상 국면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성장주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물가가 계속 올라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아직은 금리가 인상이 되지만은 조만간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좀 되면서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벌써,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제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장 금리는 연말까지 내지는 내년 연초까지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네.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되기 때문에 미리 성장주가 현재 주도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하다. 제가 항상 투자 전략을 얘기할 때 가치주보다 성장주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다. 그런 쪽인데 일단 미국 증시도 그런 흐름이죠. 7월달 이후에 가치주의 중심의 다우지수는 8.2% 올랐고요. 나스닥 시장은 다우지수의 2배 가까워 해당된 16.6%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 시장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2배 이상 떴습니다. 떴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시장을 주도한 것 자체가 카카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코스닥 시장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들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떠냐?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순환 상승이고, 순환매 상승이고,
실적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가치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기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한다면 가치주들이 더 시장이 불확실해집니다. 예.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된 가장 큰 부분 자체는 네. 금리 인하 국면 쪽에서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성장주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자체는 금리는 없지만은 경기가 또 침체가 된다 한다면 가치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주는 어떠냐? 약간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인차전지라든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신재생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제약 발효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물론 이들 관련 종목도 성장성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역성장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차전지가 역성장 하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아닐 것 역성 안 같아요. 되거든요. 네네. 신재생에는 역성장 하겠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네, 다들. 그렇죠. 네. 이게 가치주가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물론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실적 성장주가 어떠냐? 네. 성장주가 어떠냐? 현재 2분기 실적을 근거로 본다 한다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피팅주,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인데 그럼 이제 관련 종목들을 실적과 함께 그럼 어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기대되는데요.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먼저 보시면 네. 8월 달 이후에 이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다. 대형주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미 지금 올라와 있는 애들. 그렇죠. 8월 달만. 네. 지금 8월 달 지금 그럼 영업일 2주? 그렇죠. 영업일수로 따지면 2주도 안 되죠. 맞아요. 뭐 일주일도 영업일수 일주일밖에 안 되죠. 맞아요. 예, 그렇죠. 에코프로가 제가 실적 발표 이후에 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떴습니다. 33.3% 떴고 그다음에 고려아인도 성장주거든요. 예사가 이제 비철금속 쪽이지만 네. 2차전지 사업 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진출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잘 가죠.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 성격의 조선주가 현대미파하고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네.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이죠. 특이합니다.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SK아이테크놀로지, 크래프톤, 카카오, LG에너솔루션, 셀트론들이 다 성장주 종목들이죠. 성장주들이 8월 시장에 주도를 했고 이들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 성장주가 있고요. 또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7월달 이후에 8월달까지 주식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적이 좋아서 산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것들이 많은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니까 6월달에 공매도를 많이 쳤거든요. 네. 왜냐면 6월달에 대차 잔고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체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낙폭 과대 관점에서 대표적 그런 종목들이 카카오페이라든가 여기 나온 종목들 크래프톤이라든가 네. 관련 종목들일 거예요. 이들 종목들은 실적 성장주로 접근하기보다는 공매도 성격으로 쇼커버링이 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그럼 같고요.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성장주로 보기보다는 쇼커버링과 관련된 단기 낙폭 과대 성격이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카카오페이, 카카오. SK아이테크놀로지 적자거든요. 네.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해당이 좀 되지 않겠는가. 네. 그게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실적 성장주들이 2차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피팅,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을 제가 실적 좀 체크해보고 이들 종목들이 많이 떴는데, 제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둔 걸 잠깐 이제 언급해 좀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차전지 네. 관련 종목, 셀 관련 종목들은 제가 삼성 SDI를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삼성 SDI는 여전히 주가 쌉니다. 꾸준히 68만 원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아까 주가 많이 떴지만은 여전히 주가 쌉니다. 최근 주가 많이 올라 쉬고 있는데 11만 9천 원대 쉬고 있는데 PR이 6배, 8배도 채 안 됩니다. 최근에 수정 조정이 됐어요. 왜냐면 실적이 발표가 좀 되면서. 지주회사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비상량 자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으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저는 이제 2차전지 여기 셀 종목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보다는 여기에 없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이제 전해질 관련 종목 중에서 뭐 동화기업이라든 종목들이 주가가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동화기업. 실적 발표 안 해서 제가 표를 안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장비 관련 종목들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관련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종목들이 순환 상승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부품 관련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알륨 박과 관련된 종목, 사마알륨 같은 경우 최근에 30% 떴습니다. DI 동일이라든가 그런 또 종목들, TCC 스틸이라든가 네. 이런 여기 표가 안 나타나 있지만은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후발주로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밸류 자체도 싸거든요. 이런 것들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비 종목과 그런 종목 보시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종목도 제가 관심 갖자고 얘기하고 제가 뭐 투자 전략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의료기기 쪽은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시작 다 서프라이즈합니다. 주가가 다 반영이 돼서 보시면 주가 많이 올라온 것까지 참고하시라고 제가 표를 8월달 이후에 상승률을 언급해놨는데 네. 아직 임플란트 관련 종목 중에 디오가 실적 발표를 안 했고요. 이게 덴티움이라든가 오스테 임플란트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근데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덴티움 같은 경우 P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 여전히 주가 쌉니다.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은 이들 종목도 쉬었다 다시 가거든요. 그다음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고요. 뭐 바텍이 주가가 쌉니다. 바텍이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95억인데 230억 나오는데 PER 기준에서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가 상승률도 지금 8월달에 8.9%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나 솔루션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됐고 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미국의 완화 법안이 통과가 좀 네. 앞두고 있는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인데 근데 의외로 뭐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도 불구하고 약간 하이를 했지만 여전히 주가 싸고요. OCI는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종목 중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셀 모듈 기업 중에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다음에 오늘 신성 ENG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작년 2분기 때 가이던스가 없는데 54억 적자였는데 무려 100억이 적자 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 이게 셀 모듈 쪽으로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S에너지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S에너지 같은 경우 단기간 32% 떴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들 쪽이 셀 모듈 쪽 같은 경우는 핸더 에너지 솔루션이 네. 보여주면서 신생 ENG, S에너지 실적 발표가 안 됐지만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쪽 자체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게 뭔가 한다면 이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떴지만은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60%, 70%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당장 등락 과정이 전개되는데 충분히 기간 조정 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풍력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CS 윈드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 실적 하이를 했지만은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실적이 성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도 조선 기자재 업종이지만은 시장 가이던스는 없지만은 작년 동기에 51억 2분기 때 51억 영업이익인데 122억 났거든요. 예사 조선 기자재 업종이지만은 부유식 풍력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풍력 기자재 쪽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건 제가 동국 SNC가 실적 발표를 안 했거든요. 예사가 윈드타워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1%밖에. 이거는 뭐 아마 내일 아마 내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실적을 또 보면서 놀란 것 자체가 놀란 섹터 자체가 피팅 업체입니다. 그래요. 피팅이라는 자체가 간 이음새거든요. 간 이음새인데 전방산업이 석유화 플랜트라든가 중동 쪽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 거기서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석유화 플랜트 쪽에 간 이음새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 조선업종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조선업황이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업체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재 업종에 옛날에 포함이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또 풍력시장과 관련된 쪽도 관련이 좀 돼 있고요. 근데 보시면 성광밴드라는 회사 자체가 컨센이 26억인데 무려 87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광이라는 회사가 가이던스가 52억인데 무려 119억이 나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다들 기본 2배, 3배 높게 그렇죠.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간에 뭐 이틀, 3일 만에 지금 3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들 회사들은 또 자산주 성격입니다. 자산주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초기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피팅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PER 기준에서 지금 10배 되는 수준, 10배 전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게 다만 주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앞서 급등한 종목들을 제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처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간 조정 이후에 한차 상승이니까 당분간은 등락 구간 매매고 기간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20, 30% 이상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들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실적 시즌에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 중소형 섹터 중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나요?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이 하반기 상승 랠리에 성장주를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잘 담아두셨다가 풍성한 하반기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문의
문의 그리고 종목 진단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운용형님께서 매수 추천해주신 종목으로 10% 넘게 익절하셨다고 하네요. 역시 종목 추천 고수십니다. 라면서 또 함께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는데 축하드리고 오늘도 함께 또 정보 얻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벌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로니의 입새님 그리고 반딧불이님 전정희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마그마님 지각하셨는데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희님께서도 운영형님이다 라면서 오셨어요. 자, 운영형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반딧불이님께서 올려주신 현대모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2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세요. 어찌하오리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현대모비스 오늘은 22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본전 근처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예, 뭐 네. 현대모비스 이제 자동차 업종을 제가 얘기를 할 때 진짜 실적은 좋은데 네. 가격 메리트가 없고 없고 차트를 제가 좀 띄우다가 잠깐만요. 네. 차트죠. 일단은 현대모비스는 그냥 무난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동차 업종을 얘기를 할 때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다만 실적이 나온 부분 자체가 환율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차가 없다 보니까 영업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인데 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차가 아직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차량 생산이 못하고 여전히 지금 대기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은데 결국은 대기 수요가 풀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경쟁이 치러지게 되면 인센티브 제공해야 되고 또 환율은 떨어질 거니까 2분기도 워낙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실적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은 미국의 자동차 주가들이 엄청 싸다. 현대차가 지금 가장 강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추이를 본다 한다면. 왜냐하면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대에서 반토막이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고점 대비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아마 20% 정도 언저리 정도 빠졌을 거예요. 지금에서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현대차가 그래서 현대차가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장에 지금 전혀 다른 것도 올라갈 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얘기할 때 그냥 현대차는 무난한 주식이다. 대신 약세장에서 강하고 강세장에서 주가 못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딱 맞잖아요, 지금. 강세장에서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약세 주가 빠질 때 조정받을 때 현대차 주가 안 빠져요. 그 특성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밸류 자체는 주가가 싸기는 싼데 제가 이제 자동차를 얘기를 할 때 국내만 보지 말아라.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와 비교해라. 미국에 있는 GM 포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든가 비교해보면 그들 국가들이 PER이 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PER이 7배, 8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요즘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현대차를 안 사죠.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주가가 더 싼데 나중에 좋아지면 그들 정도 빠르게 좋아질 건데 그런 부분이죠. 현대차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기차라든가 현재 약세 국면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된 거죠. 그다음 현대모비스는 어떠냐? 현대모비스는 이번 실적에서 현대차 그룹들이 전반적 실적이 좋았는데 가장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이 현대모비스예요. 그렇지만 이제 증권사 쪽에서 전망치를 그렇게 나쁘게 잡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후에 행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뭐 걱정할 건 없죠. 우리 시청자의 매수 가격이 22만 2천 원, 20만 7천 원이잖아요. 다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시장에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 함께 빠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 내 주식 안 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이제 이림 서비스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빠지면 전화 안 옵니다. 근데 주가가 반등 나오는데 보유 종목이 안 간다 그러면 전화 옵니다.
저도 할 말이 이거 없죠. 괜찮은 건지. 예. 이게 우리 시장님 지금 어찌하고 그러니까 주가는 안 빠졌는데. 네. 주가는 안 빠졌는데 어찌하고 그러니까 2,000원밖에 안 빠졌는데. 그런 심리잖아요. 왜냐면 지수가 지금 거의 한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는데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주가 빠졌잖아요. 현대차도 거의 비쌀 거예요. 그냥 조금 느긋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대모비스라든 현대차 접근하신 분이 네. 기대 수익 20% 30% 목표로 접근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건 무리거든요. 예, 무리거든요. 종합주가지수와 조금 아웃퍼폼하게 간다. 이제 삼성전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종합주가지수와 똑같이 갑니다. 삼성전자 사실 분들은 그냥 인덱스 펀드 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보다 지금 이제 후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쪽인데 그래서 현대모비스 그냥 가져가야죠. 다만 이분 가치로 답답하신 분들은 이 주식 사면 안 되죠. 예, 이 종목 가지고. 이 종목 그런 특성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목표 주가는 24만 원이에요. 24만 원입니다. 종합주가지수 2680포인트 정도 갈 때. 2680포인트 갈 때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는 24만 원. 현재 가격대에서 10%가 채 안 되죠. 그게 적정한 가격입니다. 밸류로 본다 하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딱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로 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야죠. 이 가격 정도 될 겁니다. 이 가격 언저리 정도. 이 언저리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언저리 24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그냥 뭐 고민할 건 없습니다. 다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 종목 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대차 목표 주가 22만 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21만 8천 원.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18만 5천 원이라고 그랬고 21만 8천 원, 22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대차 19만 5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대 수익이 7, 8% 정도가 적정할 거예요. 그 상태의 수익으로 현대모비스도 현재 가격대 한 7, 8%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목표가 2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말 자동차는 쌩쌩 달리는데 이런 자동차 종목들 같은 주가의 경우에는 쌩쌩 달리지는 않고 좀 진득하게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역시 진득하게 보유하는 종목이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환호님께서도 궁금한 점 올려주셨는데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러브수기님의 종목 살펴볼 거고요. 효성 TNC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55만 6,400원의 비중 10%예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전망이 궁금하고 추가 매수 어디쯤에서 하면 좋을지도 궁금하다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55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작년 말 올해 초쯤에 매수를 하셨을 거고 지금 계속해서 좀 이 종목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효성그룹이 작년도 실적이 엄청 좋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올해 실적이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때 지금 어닝 쇼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좋았기 때문에 효성 TNC도 아마 제가 체크하기에 영업이 가이던스가 1,050, 60억인데 막 900억대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특히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적자폭이 늘어났고 효성 TNS 같은 경우라든가 상당히 실적 변동폭이 큰데 그래도 효성 TNC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좋았다가 기대치가 874억이죠. 아마 가이던스가 1,060억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제 874억이니까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쇼크인데 효성 그룹에 비하면 효성화학은 적자가 아마 400억 정도 났을 거고 효성 TNC도 좀 안 좋았고 효성도 당연히 지주회사니까 안 좋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그래도 또 효성 그룹 내에 효성 TNC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효성 첨단 효성 TNC죠. 네, 효성 TNC. 제가 잘못 봤습니다. 효성 그래요? 죄송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보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이게 스판넥스 회사거든요. 스판넥스. 네. 스판넥스 이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효성 첨단 소재 제가 탄소 나노 관련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효성 TNC는 스판넥스 회사입니다. 스판넥스 가격이 지금 곤두박질입니다. 워낙 스판넥스가 지금 스포츠용이라든가 스포츠 탄력성 있는 수영복이라든가 그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1인 운동들 골프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클이라든가 유행하면서 네네. 그쪽에
판매가 많이 되면서 스판덱스 제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국면이 지금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스판덱스 가격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효선 TNC 시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사가 막 분기 단위 거의 2천억, 3천억 정도까지 이익이 났다가 지금 이제 800억대까지, 그렇죠? 3천억 정도까지 났다가 3천억 정도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때 4천억, 3분기 때 4,300억, 4분기 때 3천억 나는 회사가 지금 800억대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주가 자체가 워낙 쌌거든요. 작년도에 단기 수익 7천억 났고 PER이 3배 정도에서 주가가 못 갔으니까. 근데 올해 이제 실적이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상으로는 PER로 따지면 4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는 싸죠. 싼데 근데 스판덱스 이런 것 같은 게 제품 가격 동향이 중요하니까 지금 소기업 업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다른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 적자 발표됐고 대한유가 먼저 발표가 됐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여전히 지금 소기약 제품 가격은 안 좋아요. 그래서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한 순수 화학, NCC계열 화학회사 자체는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쪽인데 효성 TNC도 그런 측면인데 상대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PR이 아마 올해 실적 기준에서는 거의 10배, 15배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분기 단위 800억 정도 영업이익 나고 스판덱스 급락했지만 그러면 연간 단위로 거의 3, 4천억 나거든요. 단기 수익은 거의 2,800, 3천억 나니까 그래도 PR이 4배, 5배 되는 수익이 주가는 쌉니다. 그래서 주가는 안 빠져요. 네. 안 빠지는데 안 빠져. 근데 스판덱스 가격이 돌아서는 시점에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 나오겠죠. 근데 제가 최근까지 체크한 바에는 스판덱스 가격 자체가 여전히 부진해요. 근데 주가는 저점이니까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55만 6천 원에 10%밖에 안 되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32만 원대가 지지선이에요. 그렇죠? 32만 지지선은 오늘 양봉이니까 바닥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좀 물타기 하세요. 10% 정도 하시게 되게 되면 매수 가격이 10% 오기면 아마 40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오겠네요. 42만 원 정도. 그렇죠? 42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정도 여기까지를 가죠. 6월 달에 고점 가격대까지 가죠. 42만 9천 원대인데 10% 물타기 해도 되는 주식입니다. 사셔야죠 했어요. 주가는 빠지질 않습니다. 물타기 하셔가지고 42만 원 정도에서 손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바닥을 다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들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10% 정도 더 담으시고 40만 원 이상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전정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대한광통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광섬유, 케이블, 대란에 대한 소식과 함께 정말 급등에 급등을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2% 정도 하락했는데요. 3,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예상 이제 원래 초기에 5G가 형성되기 전에 이제 수혜주로 부각돼가지고 한참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데 전혀 관련 쪽의 수혜가 아니고요. 아니고 대한광통신은 옛날에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래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대한전선이 거의 망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회사인 걸 알고 있는데 광통신 하게 되면 성장하는 산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테마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 주가는 손실은 약간 지금 손실인데 왜냐면 예사 지금 주가 이거 보면 되겠어요, 있어요? 왜냐면 작년도에 적자가 얼마 났냐면요. 무려 500억 적자 났습니다. 단기 순손실. 이건 위험해요. 갖고 있으면. 왜냐면 예사가 지금 자본이 2020년도에 자본 총기가 1,500억인데 작년도에 500억 까먹었습니다. 500억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1분기 때 적자가 16억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적자는 좀 줄어들었는데 적자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회사 구조적으로 이익 나기 힘들어요. 올해도 제가 보기엔 200억 정도 적자 납니다. 그럼 자본 올해 이제 800억 정도까지 줄어들겠죠. 부채 비율이 지금 60%대에서 지금 128%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보율이 400%대에서 지금 180%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자본을 까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이 거기다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800억이에요. 이거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주식입니다. 주가 내일이라도 당장 파세요, 이거는 이제. 오늘 엄청 많은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돌파 못 합니다. 예.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뭐 펀더멘탈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업 내용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고민할 거 없습니다. 뭐 약간 손실인데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네. 예, 오늘 음봉으로 나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쳐 3,300원 돌파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오히려 주가가 다시 2,700원, 8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2,700원도 주가가 비싼 주식이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본 총계가 지금 올해 까먹으면 800억짜리 시가총액 2,300억이거든요. 이거 뭐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대한광통신 한마디로 딱 진단해 드렸습니다. 당장 매도입니다. 내일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종목 KT 알파고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 6,600원에 비중이 10% 있어요. 6,600원에 20%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럼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이거 네. 그 조금씩 내려갖고 제가 자꾸 한 10% 있었는데 네. 6,000원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 조금씩 비중을 늘렸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서 본점 왔는데, 네. 자,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아, 이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고 네. 좀 저는 좀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한 8,000원 그때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뭐 그런 음. 거를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이 종목 또 우영우 관련주이기도 하죠, 최근에. 자, 생각하시는 목표가 8,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목표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네, 운용형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KT 알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본 종목이라 아. 찾아봤는데 코드번호를 보니까 딱 생각나네요. 보니까 36030. KTH라는 네. 회사거든요. 예, KTH. 옛날에 KT 인터넷 내기 전에 아마 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커머스 회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엔터라든가 사업에 진출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부터 회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 가지고 세계 막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14,000원대까지 성장성으로 움직였던 주식인데 실적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근데 이제 실적 오늘 발표했어요. 시청자님 상당 오늘 발표했어요. 보니까 저도 실적 얘기하셔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39억 났고 39억 났고 매출액은 1분기와 거의 비슷한데 1분기 때 예사 저도 이제 예사 주목을 해봐 자체가 이 예사가 이제 1분기 때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2분기 때가 1분기 때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2분기 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2억이면 예사가 이익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거의 보시다시피 단기 순손실 적자 나잖아요. 계속 보면 32억 2017년도에 이익, 그 다음에 2018년도 9억, 2019년도 14억, 그 다음에 2020년도 42억 적자, 작년도 89억 적자여서 예사가 보면 딱 1분기 때 이런 종목이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거든요. 1분기 때 딱 봐서 62억 분기 최대적이거든요. 62억이면 단기 손실하다가 68억 이익 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2분기 때 중요하죠. 2분기 때도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2분기 때 다 적자나 전에 했다 안 좋으면 1분기 때 시적이 일회성이었구나, 잠깐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서 2분기 시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영업이 38억. 근데 단기 순이익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단기 순이익은 2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전히 이 회사가 사업을 많이 벌려놓으면서, 왜냐면 많이 벌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업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처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중요한 자체는 영업이익이 지금 상반기 때 두 개를 본다면 약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작년도 이 회사가 1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게 되면 1년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42억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반기에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놨던 것 자체가 이제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고 있구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측면이 이제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는 관심 있게 가져봐도 돼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이 6,600원. 6,600원. 아, 비싸게 사셨네요. 아, 지금 사셨구나.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자, 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우영우 때문에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이제 실적이 따라지고 있는 쪽이니까 아마 우영우 효과가 2분기 때 반영이 됐을까요? 반영이 됐을까요? 아직 안 빠졌겠죠. 네. 이게 3분기 때 반영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8월 달이니까. 이제 시작한 7월 달, 8월 달에 제가 그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3분기 때 더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기업 펀드멘탈을 본다 한다면 예상한 시가총액 4천억짜리니까 3천억. 영업이 올해 한 200억, 단기 순이익 한 120억. 실적 턴 어라운드로 감안하면 충분히 아마 8천억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최소한 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8천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충분히 아마 실적이 장 끝나고 발표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주가가 별로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일 충분히 8천원 언저리 정도까지 목표 주가 염두에 주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쭉쭉 올라가세요. 8,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도움이 좀 네,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 달려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우리 내일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장도 빨간불을 켜낼 것 같기는 해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앞으로의 시장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내일은 이제 상승추세가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또 휴일이죠. 연휴 기간. 그렇죠. 저희가 월요일에 또 휴일이죠. 장이 좋을 때는 좀 쉬는 게 아까운데.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광복절이 있네요. 예, 월요일까지 네. 쉬거든요. 3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악재 요인이 없어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짓눌러 왔던 어떻게 보면 작년 7월 달부터 물가 급등.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요. 그때 작년 이맘때쯤 되면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죠. 예. 금리 정책을 어떻게 발표할지가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이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 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금리 인상이 되겠지만 다 반영이 됐으니까 악재 요인이 없어요. 가장 큰 악재가 그랬었기 때문에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네. 예,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딱 끝내준다 한다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그래서 변동성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안도랠리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떴어요. 과열입니다. 이제 과열 지표를 제가 이격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스닥 시장에 지난주 이 시간에 이 과열이기 때문에 제가 기간 조정 진행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CPI 발표를 앞두고 그런 국면이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이격이 차트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격이 지금 20일 이격이 지금 103.67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파란 선인데요. 이게 파란 선이 지금 얼마냐면 103.6입니다. 105가 과열이거든요. 105 올라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나스닥 시장이 10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과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못 갔을 거다. 다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진행될 거라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과열이에요. 왜냐면 많이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상승률로 따지면 거의 지금 아마 10거래일 중에 하루 이틀 빼고 계속 올랐을 겁니다.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급격히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급격히 올라가면 내일 또 30포인트, 40포인트 올라가면 이격이 이제 105. 당장 과열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갑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 계단식이잖아요. 계단. 보죠? 계단이죠, 지금요? 네. 우리 시장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격이 똑같습니다. 다시 표를 좀 보시고. 그래서 주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물론 이제 호재가 나온 게 있지만은 지수 상승은 결국은 외국인 선물이에요. 현물 안 샀어요. 오늘 기간 보시면 기관 투자가 아니 외국 투자가들 현물 매수 규모가 1,000억도 안 됩니다.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키는데 근데 외국인 선물이 최근 보시게 되면 거의 아마 10거래일 동안 하루 샀다 하루 팔고 그래요.
하루 5천원 싸면 다음날 5천원 팔고. 예, 예. 예, 수요일 날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때 전날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를 까면서 매도가 왔는데 어제 매도했기 때문에 어제 선물을 아마 7, 8천 계약 매도했다가 정가에 한 5천 계약으로 끝났나요? 오늘 선물 한 9천 계약 샀다가 종가는 6천 계약 매수 끝났어요. 오늘 6천 계약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현재 최근 같은 매매 패턴을 보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 투자가들이 시각을 이제 긍정적으로 확실히 돌렸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CPI 지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네. 최근의 패턴으로 봐서는 오늘 선물 6, 7천 계약 샀으니까 장중에 9천 계약 샀다가 종가는 6,600 계약 샀거든요. 내일 매도가 나오면 오늘 그래서 대형주가 강세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기관과 외국 투자가도 현물은 안 사는데 선물을 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를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예, 대형주, 중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외국 선물 볼 필요 없겠지만은 그래서 내일은 최근에 매매를 본다 한다면 내일은 선물 매도가 나오면 대형주가 힘을 못 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제 2,520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낙폭과대 반등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 앞서 제가 실적은 안 좋은데 쇼커버링 들어와서 종목들 일부 종목들 카카오페이라든가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거든요. 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공매도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 성장주 중심의 네. 차별화 장세입니다. 차별화 장세고 지금은 이제 시장 볼 필요 없죠. 시장 볼 필요 없고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도 시장의 지수가 빨리 가지 않는 거니까 가급적 중성 종목들이 저는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 수급이 넉넉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성 종목들 유의해야 되는 것 자체가 실적 발표 집중이거든요. 아직 실적 발표 안 된 종목은 내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다 발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 발표된 종목들 이제 바닥권의 종목들은 영향을 안 받겠지만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 실적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할 컨센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 실적이 발표가 좀 됐으면 내 종목을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전략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유리하다. 가치주는 순환매 성격이다.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고 중소형 종목이 유리하다. 관심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인터넷,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전지, 조선기자재, 신재생, 의료기기. 앞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종목을 조금 넓게 봐라. 이제 장비 종목들이라든가 일부 부품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넓게 보시게 되면 먼저 올라도 선도 종목 시가를 국면 쪽에서 그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내일장 준비까지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또 짧은 연휴를 앞두고 내일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